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냥 양자 컴퓨팅이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고요. 너무 많은 기대감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발표 순서는요, 양자 컴퓨팅이 뭔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다른가, 활용은 어디에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등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려면 먼저 큐빗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 현재 컴퓨터가 사용하는 비트란 단위를 먼저 살펴보고 큐빗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죠. 0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그러면 비트가 3개일 때 예를 보면 실제로 3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8개입니다. 2의 3성으로 8개인데 비트가 3개가 주어지면 사실은 그 중에 한 가지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러면 전체를 다 표현하려면 실제로 24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큐빗은 뭐냐면 말로 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정의를 들어보면 0과 1 확정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0과 1의 값이 공존하고 관측 시에 확률적으로 0 또는 1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0과 1의 값이 알파, 베타의 비율로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값에 의해서 이 큐빗 상태가 결정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관측을 시도하면 0은 알파의 크기의 제곱값으로 나오고 확률로 나타나고 1은 베타의 제곱 크기 값으로 크기 값의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큐빗의 0과 1의 상태를 결정한 알파, 베타에 의해서 실제로 관측 확률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관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알파, 베타를 바꾸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를 1로 놓고 베타를 0으로 놓으면 항상 100% 확률로 1의 제곱은 1이니까 항상 0이 나올 거고 베타를 1로 놓고 알파를 제로로 놓으면 항상 100% 확률로 1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양자 컴퓨팅은 이 상태를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럼 큐빗 3개일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얼핏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큐빗 하나가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니 하나당 2가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개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n개의 큐빗은 2의 n개의 값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값들이 섞여서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요. 상태라고 표현한 저 값을 보시면 지금 0.5, 00,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쭉 나열됐습니다. 그러면 각각 000이라는 것이 0.5의 상태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도 앞에 수에 의해서 반영되어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면 이 큐빗을 관측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까요? 아까 상태의 값의 크기의 제곱에 의해서 확률이 결정된다고 했으니 000 같은 경우 0.5의 상태에 있으니 0.25, 25%의 확률로 관측이 되고 0인 경우는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0.5 같은 경우도 크기가 똑같이 0.5니 제곱에도 25%의 확률로 관측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8가지 표현 가능한 수 중에 4가지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25%의 확률로. 근데 저 값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000 앞에 있는 값을 1로 놓고 나머지를 다 0으로 했으면 이 상태에서 관측을 시도하면 항상 0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조금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큐빗은 n개의 큐빗은 2의 n개의 값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엮여진 상태에 의해서 실제로 관측했을 때 결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상태의 값을 잘 조정하면 우리가 관측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을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양자 컴퓨팅의 연산의 대상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비트의 값들이 아니고 상태의 값입니다. 그래서 상태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값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양자 컴퓨팅의 연산 대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는 그로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쇼 알고리즘, 그러니까 RSA 기반의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위협하는 쇼 알고리즘과 함께
대칭키 알고리즘을 위협하는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알고리즘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정렬되지 않은 n개의 항목이 있을 때 원하는 항목을 찾아내는 건데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루트 n이라는 겁니다. 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루트 n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그냥 감이 안 오지만 n이 만약에 100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100만 개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알고리즘은 1000번만에 찾아낸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대칭키 알고리즘 생각해 보면 만약에 128비트짜리 키를 가지고 우리가 암호화 복화에 사용합니다. 이 키는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 128비트의 키가 의미하는 것은 2의 128승 가지 수 중에 한 개의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2의 128승 가지 수를 서치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만약에 글로벌 알고리즘이 동작을 한다고 가정하면 2의 64승으로 서치 스페이스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반 이상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뭔가 보안 강도 낮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글로벌 알고리즘에 대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키의 사이즈를 늘리는 거죠. 만약에 256비트의 키를 사용하면 기존의 128비트 키의 강도를 가지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 정렬되지 않은 n개의 항목에서 원하는 항목을 찾으려면 뭐 바이너리 서치도 쓸 수 없고 아예 순서가 없는 항목도 있으니 그냥 쭉 따라서 한 번씩 내가 찾는 값이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이게 맞니 라고 쭉 비교해야 됩니다. 반대로 양자 방식은 동시에 서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n이 8이니까 큐빗 3개면 다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가지수를. 그러면 3개의 큐빗으로 모든 상태를 쫙 표현한 다음에 목적이 양자 컴퓨팅 연산이 돌아가는 게 상태값을 바꾸면서 이걸 원하는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어떤 값을 찾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관측했을 때 똑같은 값이 확률로 나오도록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태값을 동시에 업데이트 해가면서 우리가 찾는 값의 상태값은 계속 키워나가고 왜냐하면 상태값이 클수록 찾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전략으로 이 글로벌 알고리즘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단계로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글로벌 알고리즘의 초기 상태를 다 똑같이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숫자를 바로 표현했습니다. 회색 바가 실제로 상태값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가 길수록 관측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항상 관측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똑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의 부호를 바꾸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찾고자 하는 값은 여기서 3인데 마이너스 부호로 상태값이 바뀌겠죠. 갑자기 이 알고리즘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마이너스 부호로 바꾸면 이미 찾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큐빗의 상태를 바꾸는 거지 실제로 관측했을 때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에 따르면 확률은 상태값의 제곱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똑같은 확률을 가집니다. 양자 상태 안에서는 마이너스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로 저희 관측할 때는 똑같은 확률인 거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밖에서 관측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이 초기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관측할 때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태값을 찾는 걸 계속 키워서 확률이 커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찾고자 하는 것의 값을 동시에 쫙 밀어 넣었을 때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로 바뀐다.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재 상태값들의 평균을 쫙 구해봅니다. 저기서 A라고 표현한 게 평균값인데 왜냐하면 전체 다해서 한 개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면 원래 값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이 값의 2배수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2배 된 에버리지, 그러니까 에버리지의 2배 값에서 원래 상태값을 빼버리면 실제로는 이게 평균에 대해서 반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2배의 에버리지에서 원래 상태값을 빼버리면 저렇게 노란색 바가 나타나죠. 저기 보면 원래 값들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아까 마이너스로 한 값들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바가 길어졌습니다. 상태가 길어졌습니다. 거꾸로 보니까 좀 이상하니 다시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보니까 초기에는 다 똑같은 확률에서 저 연산을 수행하니 튀어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관측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 0, 1, 2를 확률적으로 높게 내겠죠. 높게 출력이 관측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것들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저희는 정답을 출력하고 싶죠. 그렇다면 상태값을 바꿔야 됩니다. 왜? 어떻게? 찾고자 하는 값의 상태값을 1에 가깝게, 크기가 1에 가깝게, 나머지는 다 0에 가깝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출력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언젠가 찾고자 하는 값은 점점 커질 것이고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닌 것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과정을 동시에 상태값을 업데이트하는 루트 n번 도는 게 글로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실제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양자 진짜 컴퓨팅에서 프로그램에 어떤 상태가 나올까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앞에 실제로 쓴 예시를 실제로 구현한 거고 돌릴 수 있는 코드입니다. 제일 앞에 Q0, Q1, Q2라고 되어 있는 게 큐빗의 개수고 마지막에 뭔가 게이지가 보이는 것이 측정입니다. 그 측정하기 전까지 실제로 저희는 값을 꺼내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일어난 저 네모 박스들이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양자 컴퓨팅의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큐빗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저런 게이트들을 많이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결국에 양자 연산자인 게이트의 조합이 회로가 되고 저 회로가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예, 실제로 연산자가 게이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행렬입니다. 행렬. 왠지 선형대술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양자 게이트 연산은 에러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손으로 계산했던 시뮬레이션에 나온 값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은 0의 확률의 값도 출력이 된다는 거죠. 게이트 하나하나가 에러율이 있으니 만약에 그 게이트가 쌓이면 에러율이 중첩돼서 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작성해서 실제 컴퓨팅 하드에 돌렸을 때 잘 안 나온다면 게이트 수를 줄여가면서 회로를 다시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드웨어 자체에서 에러가 적어지면 가장 좋겠죠. 앞에 저는 8개짜리 항목 8개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러면 뭐 기존 컴퓨터에서 저거 속도 좀 떨어져도 높은 정확도를 할 수 있게 기존 컴퓨터는 에러율이 적으니까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50큐빗이라면 그 50큐빗이라면 2의 50성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중첩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각각의 상태를 표현한 개수가 무려 2의 50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의 변수를 기존 컴퓨터에 표현하는데 1바이트가 든다고 생각합시다. 실제로는 뭐 플로트나 듭을 하면 4바이트나 8바이트로 올라가겠지만 일단 계산편이상 1바이트가 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의 50성 바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기존 컴퓨터에서 이 알고리즘 돌리려면 2의 50성을 좀 사실은 그냥 계산하면 1페타바이트입니다. 1페타바이트 메모리 가진 컴퓨터 거기다가 2의 50성에 대해서 연산을 하면 연산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의 50성을 2의 10성반에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의 10성이면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또 2의 10을 하면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 다음 페타바이트까지 가죠. 그런데 현재 컴퓨터 메모리 한 테라바이트 정도는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페타로 되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양자가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게이트에 연산 에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아무리 표현력이 좋더라도 에러가 나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 50큐빗 정도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그 연산 신뢰도가 기존 컴퓨터만큼 올라간다면 기존 컴퓨터 계산하던 범위를 벗어나서 양자만의 힘, 파워를 뭔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다음 분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의 사례를 통해서 QBS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 순서를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왜 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쓰임새라는 건 사용법이고 그 사용을 왜 해야 되는지 개발자 입장에서 좀 더 고려하는 마음으로 좀 풀어보려고 했고, 저 역시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무어의 법칙인데, 무어의 법칙은 고든 무어가 1960년대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그 내용들은 꾸준히 지켜지다가 2016년에 종원선언에 가깝게 중단되어지게 되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소재의 한계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극복의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 집적도 향상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와 병목 현상과 관련된 부분들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들과 그 기타 장치들의 메모리와 연결성을 향상하는 인터페이스 성능의 향상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성능 향상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쳤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한계인데요. 원자의 크기보다 작아질 수 없다는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자 연구는 저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60년대부터 리처드 파인만을 통해서 양자 연구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가 지금까지 누렸던 무어의 법칙의 그 증가 속도보다 더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성능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난제들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던 난제들과 지금의 현재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더 개선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다 난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암호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양자 커뮤니팅의 입장에서는 창과 방패 역할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창의 역할도 하는데요. 약간 독소적인 역할이죠. 기존의 RSA 키의 패턴을 해독 가능하도록 하는 컴퓨팅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로 해독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연 난수를 발생시켜 이 해킹되는 문제들을 방어하려는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제가 최근까지 연구 활동을 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한계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어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샘플링되는 모델의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계속적인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외로 우리 인류 생활의 많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들 또한 분석 모델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완전 예측 모델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양자 컴퓨팅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어찌 보면은 제한점이기도 하고 제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약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과 곁들여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더 기대하는 양자 컴퓨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로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고전 컴퓨터의 경우는 에러 레이트를 0.1%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0.5%의 수준인데요. 이 에러 레이트는 0.1%까지 낮춰줘야만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에러 레이트들이 잡혀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잡음의 문제입니다. 왜 잡음에 굉장히 민감할까요?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난제이기도 한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큐빗의 상태일 수도 있는데 중첩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별한 소재,
그다음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초전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수록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고, 그 현상이 결국은 큐빗의 현상을 유도하는 중첩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빗을 구현하는 데 기술은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초전도 양자 회로와 이온 트랩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초전도 양자 회로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반도체 회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결과물로 굉장히 빠른 게이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특정 소재, 굉장히 생소한 소재일 수 있는 소재들, 나이오뷴이라는 소재들, 그런 소재를 이용한 특정한 링의 형태, 그다음에 그 링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전도 현상을 유지를 해주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좌우로 겹쳐지게 되면서 중첩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중첩 현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이와 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초전도 양자 회로의 결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면에서 이온 트랩과 같은 시도들도 진행되고 있고, 그 경쟁 구도는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첩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하는 중첩 현상이 길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초전도 양자 회로 대비 많은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잡음에 대한 회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챔버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레이저로 컨트롤하면서 발생하는 지원 속도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지금 봉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전 컴퓨터가 기존의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혁명적인 발전을 했던 것과 같이 지금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강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알아야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의 컨센서스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들과 마찬가지로 어셈블리 수준의 양자 머신 언어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좀 전에 글로벌 알고리즘에서 보셨던 게이트의 형태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양자 머신 언어의 접근을 통한 알고리즘 개발의 접근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양자의 현상들의 이해보다는 큐빗의 현상, 그런 이해보다는 실제 어떤 식으로 코드를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양자 컴퓨터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 신속한 처리 성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알고리즘을 위한 개발 언어, 그 다음에 그 개발 언어들을 통한 실제 코드화된 알고리즘들이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실제 메이저 업체들에 대한 그 개발 도구들의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 양자 컴퓨터를 자체 제작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외적인 부분들이 몇 개 있긴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피터소의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94년에 이론이 성립이 되었고 10년 후인 2004년 IBM에 의해서 그 이론이 실증됨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퀴즈킷의 아쿠아의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글로벌 알고리즘도 저 아쿠아의 그 결과물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 결과물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하위 레벨의 언어들까지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어디에 써야 될까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게이트 방식과 언릴 방식과 시뮬레이터 방식이라는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게이트 방식은
범용적인 문제들,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문제들이 범용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범용적인 것만이 존재하면 될 것인데 어닐링과 시뮬레이터는 왜 존재할까요? 각각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부분이고요. 시뮬레이터는 화학과 물리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닐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림잡아 문제를 풀어내는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양자로 풀어내는 형태입니다. 휴리스틱한 코드의 접근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시뮬레이션 되어 있던 어닐링 내용들을 양자의 어닐링의 형태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분석 과제에 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빅데이터의 처리 문제인데요.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양자 컴퓨터들은 I/O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도구들을 크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전체 영역은 기존 프로그램의 영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제한과 데이터의 범위의 축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과연 범용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에 집중해야 되고 그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브 루틴이나 함수 호출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게이트 방식과 어닐링 방식, 시뮬레이터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례는 어닐링 방식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TSP 문제는 경로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계산의 복잡도가 굉장히 커지는 MP 하드니스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라우트 옵티마이저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이고 결국 TSP 문제를 확장시키면 라우트 옵티마이저의 문제와 동일한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선 이 문제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의 범위와 변수의 모델화가 중요하고요. 결국은 매트릭스로 정의되고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것들이 변수가 됩니다. 그럼 이 변수들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결국 우리가 해밀토니안 형태로 에너지를 낮추게 되는데요. 결국 가장 낮은 형태의 에너지 또는 그 결과값이 나오도록 내용들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공식에 유도되는 변수들은 결국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 결국 다항식이 되고 다항식은 결국 전개식이 되겠죠. 전개식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이너리 형태로 전달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집니다. API 호출에 의한 실행이죠. 실행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라우트 경로가 최적화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역량을 배양해야 되는 부분들은 포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포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전 시간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객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포뮬레이션은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수정과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모델화시키고 그 결과들에 대한 근사치보다는 엄밀하게 가깝도록 유도될 수 있는 결과를 증명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해법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의 마지막 장표이자 오늘 전체 내용의 마지막 장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삼성의 SDS는 양자 컴퓨팅을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양자 컴퓨팅의 내용들은 결국 하드웨어의 부분에 보시면 연산 가족 처리 장치의 새로운 추가, 또 SDK의 부분에서 보시면 알고리즘의 내용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추가되기를 노력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솔버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서 그 내용들이 관련 산업에 필요하게 애드되는 형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 작업들은 양자 컴퓨터가 지금 걸음마 상태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런 걸음마 상태에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결과
저희들은 하드웨어 의존성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업종 전문 지식을 새로운 양자 컴퓨팅의 알고리즘에 포함시켜 전문 알고리즘 및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이 곁들어지게 되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의 분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한 API의 호출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가깝게 다가오고 우리의 업무와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